어느덧 우리 이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이 벌써 3회를 맞았는데요. 점점 갈수록 참 하나 깨닫는 게 제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점점 내 하고는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야, 내 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깨달음을 주는 분들도 나중에 한 분을 모셔야 좀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또 내어주셔서 세종대왕과 벤자민 프랭클린, 시대와 대륙을 가로지르는 실용적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제3차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을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로서 제3차를 한번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사실 오늘까지만 제가 전체 사회를 맡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사회를 맡으시고 원장님들 가운데에, 그 다음에 또 전체 이 자장의 역할은 또 다른 또 분들이 또 같이 좀 서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또 기획도 해주시고 또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 성영용 이사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3회째가 됐습니다. 나중에 전체 사회에 또 그 토론사 이런 거 바꿀 때 환영사, 축사 이것도 다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26개 저 기관장님들 계시고 국가기능발전위원장을 초청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그 대통령 직속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저 안성 원장님 좀 이렇게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서 모든 분이 한 분 이상 뭐 환영사, 인사말, 사회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뭐 여러분도 좀 비슷하리라 보는데 나라가 좀 잘 풀리고 올해도 잘 풀리고 내년에 전망도 좋고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의 진행도 걱정되는 게 많고요. 내년은 지금 더 여러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경제 뭐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는 또 인구 쪽에 지금 그 출산율이 올 연말 되면은 0.97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게 이 문제의 종류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걱정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언제 태평성대 같은 시대를 한번 이렇게 맞이하게 될 건가? 그럼 우리 역사상에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시기는 언제가 있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김창길 원장님 계신데 하도 농촌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농촌을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역설적으로 농촌 유토피아 뭐 구상 프로젝트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답답할 때 안 된다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제대로 변화시켰을 때 어떤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좀 상상을 해보시면 우선 좀 위안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태평성대는 세종대왕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백 교수님한테 뭐 강연을 잘 듣게 되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세종의 중요한 특징은 이분이 호학군주다,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다 하는 것이고요. 학문을 좋아하니까 이 집현전을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을 우수한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서 강론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왕자들을 서연하고 경련하고 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세종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 시기가 학습 국가의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최고 리더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학문하고 토론하고
모든 신하들이 학습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면,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그 인재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백성들하고 널리 이렇게 소통하고, 오늘 이 발표 자료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이 실사구시적인 실용적인 이렇게 어떤 담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책을 실천할 때 현실에서 이게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요새로 치면은 이제 서베이도 하고요. 그 관리들을 전국 곳곳에 보내서 농사직설 이런 거 책을 쓸 때는 전국의 관리들을 파견해서 농산물 품목별로 가장 그 생산량이 많은 곳을 찾습니다. 뭐 콩이면 콩, 무슨 뭐 보리면 보리. 그래서 가장 좋은 생산성을 보이는 그 지역의 농부를 찾아서 이제 요새 말하면 인터뷰를 해서 당신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모아놓으니까 그게 이제 농사 직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분이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모으면 아마도 여러 이제 과학사 분야에 연구하는 분들이 뭐 15세기 초반에 조선, 일본, 중국 그 이외 지역에 그 주목할 만한 또는 획기적인 그런 과학기술 분야의 발명이나 연구 성과를 조사를 했는데 단연 조선이 세계 최고였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안일도 그렇지만은 국가를 운영할 때 올바른 원리를 적용하고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그 공동의 목표를 이렇게 지향하면 저는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세종이 그걸 보여줬고, 우리가 오늘은 세종하고 이제 그 프랭클린까지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조홍식 원장님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이 원리를 좀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힘들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유토피아도 생각하시고 태평성대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연구기관이나 또 우리나라가 어느 시기에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 공부하고 깨우치고 하는 게 거리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참석인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 특히 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축사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님 그 축사를 듣겠는데요. 요즘 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리더십 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입니다. 그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연구원장님들이 전부 사실 우리 연구원을 도와주시는 원장님들이 돼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특히 연구단은 우리 국토연구원장님이 강현수 원장께서 이것저것 잡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산업연구원은 뭐 워낙 우리하고 또 장지상 원장님은 밀접하게 돼 있고, 농경연도 뭐 마찬가지고, 어제 대통령께 농촌 인구를 한 100만 이상 순증시켜서 수도권의 압력을 빼겠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뭐 지금도 가만히 둬도 한 70만은 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게 이제 지방 중소도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그 마을, 우리나라 마을 전체가 한 3만 5천 개 되는데, 성경용 위원장님이 국가균형발전위원 한 그 위원장 하던 시절에 말기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특별위원회라는 걸 발족시켜 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제 기억으로 2007년 여름쯤부터 시작을 해서 11년 동안 13,500개 정도의 마을에 마을 만들기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부가 이제 코치를 해줘 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봐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연합하는 형태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성공률을 보면 뭐
정확하게 계산은 우리가 안 해봤으면 대략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돈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차피 돈은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을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마을 만들기가 대체로 성공하고 마을 기업까지 이어지고 잘 정착된 곳을 보면 어김없이 훌륭한 리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와 희생 정신이 없이는 그게 별개 와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 느꼈는데, 혹시 리더십 포럼에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런 성공한 마을의 작은 리더들의 경험, 또 그게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아주 배울 만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둘 정도 모시고 하면 저희들이 느낄 바가 현장의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도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 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이거 없이는 지금 우리 전국 다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 주력 산업들이 이제 전부 이제 소위 붕괴, 구조 개혁의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해결하는 게 사실은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 지방 정부에 또 중앙 정부에 엮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리더십이 굉장히 발휘를 요망할, 굉장히 필요한 때 조선 자동차, 철강, 이제 부품에 이르기까지, 부품에 이르면 이제 기계 공업이 쓰러진다는 뜻인데요. 전국적으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절실하다 하는, 이런 때 이제 이 적합한 리더십에 세종대왕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저는 그냥 지폐에서 본 얼굴 100달러하고 10,000원짜리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 얼굴을.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랭클린은 잘 이렇게 별 관심을 안 받는데, 세종은 제가 그 관심 가졌던 거는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세종은 노비에게도 출산 육아휴직을 29살 때 100일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왕이 육아에 대해서 그런 100일의 육아휴직을 줄 만큼 안목이 있었다는 게 이 대왕의 참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겠다는. 그다음 이제 지나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출산 전 30일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130일 육아휴직을 줬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 남편에게도 30일을 더 줘라 해가지고 그거를 법제화했죠. 요새로 말하면 그냥 그런.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제 저는 이제 세종대왕 인용할 때 그 한양에 불이 났는데 초가집이 많이 타니까 기와로 좀 바꾸자 해서, 실際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한테는 기와를 무료로 주고 돈 있는 백성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기와값을 좀 차등으로, 그러니까 균형 발전에서 차등 지원 제도를 또 가장 먼저 시행한 우리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세종을 제가 이게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그런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백기복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시면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가서 균형 발전하는데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세종이 왜 육아 그런데 관심을 가졌느냐, 자녀들이 엄청 많았죠. 다 자기의 그게 맞춰가지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그 사실 세종과 관련해서는 저는 참 외국 분들 교수들 가끔 이야기하면은 링컨 민주주의 이야기하면 of the people 그 이야기 하잖아요. for the people.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민, we the people, we the people. 요즘은 누구를 주는 공급자적 사고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그런 데서 we the 연민하는 그게 또 상당한 리더십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함께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문제도 다 그렇게 보일 것이고 또 국가 균형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물러가고요. 좌장을 맡으신 산업연구원 우리 장지상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기복 교수님에 대한 프로필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 자리는 토론할 때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연사로 모신 백기복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두 번은 사실 그 한 분은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고 다음 분은 이제 소위 그 마키아벨리를 전공하신 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분 연사님은 리더십 자체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제주도에서 그 학부를 하시고 뉴욕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하시고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로 이제 경영학 분야로 이야기하면 인사조직론, 조직행동론 뭐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이신데 특이하게 이제 2004년에 바로 그 리더십 학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리더십 학회 회장을 하시고 평생을 이제 리더십만 가지고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아주 최근 한국형 리더십, 그다음에 2011년에 미래형 리더의 조건, 대왕 세종,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리더십과 관련된 저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리더십과 관련해서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기복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세요? 예, 괜찮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기복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강의 장소가 어딘가 하고 살펴봤더니 프레스센터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장소가 모르고 하셨겠죠. 이 장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육신을 처형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장소에서 여기 이제 군기감이라고 있었습니다. 군기감 마당 앞마당에서 1456년 6월 8일 날 음력이죠. 거열형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거열형 사지를 매서 아주 처참한 그런 광경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에서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면 좀 영혼이 달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선정하셨나 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 리더십 전공을 했고요. 그 리더십을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필로 접근하는, 문학으로 접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리더십이 어떻다라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하시든가 자기 신념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문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글도 그런 글이 있죠. 내가 뭐 삼성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뭐를 했다, 그 경험을 바탕에 둬서 책을 냈다 이러면 이거는 에세이가 되는 거죠. 문학으로 접근하는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에서는 학문으로 접근, 사이언스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언스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오늘 여기 말씀드리는 것도 세종대왕의 사이언스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너무 분석적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됐으면 좀 현실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왜 벤자민 프랭클린과 세종대왕을 비교했는가 하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종대왕 연구를 쭉 해왔는데 1997년에 미국 어느 대학에 가서 연구교수로 나가 있으면서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드는 리더의 모델을 누굴 듭니까? 우리 흔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링컨의 뭐 케네디에 이렇게 했더니 미국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링컨 케네디는 유치원 때부터 들었다. 외국인 교수한테 또 들으란 말이냐.
그거 말고 당신네 나라에 리더 없냐? 그 좀 참신한 이런 분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딱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왜 링컨을 얘기해야 됩니까? 예? 제가 왜 케네디의 앞장서서 케네디를 셀링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맞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리더십의 한국 사례들을 이제 좀 물론 한국 사례만 한 건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사례들을 좀 모아서 이걸 학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종대왕을 글로벌화 시켜야 되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린 항상 좋은 뭔가가 있으면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막 잔치를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논문을 써서 미국 저널에 지금 보내놓고 있는데요. 세종대왕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국 분들이 세종대왕을 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다면 세종대왕 한 케이스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일반화의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면 미국 독자들이나 그 교수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고 찾았더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나 똑같은 세종대왕과.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셔서 뭐 노비한테 애 낳으면 100일 휴가 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서 아주 상당히 그 내공이 깊으신 것 같은데 이제 리더십을 사이언스로 접근을 하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100일을 줬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 집현전을 가졌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접근하는 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쫙 정리를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세종대왕이 300년의 시간차가 있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리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지금 논문을 써서 보내놓고 있고요. 또 테드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테드를 해서 이걸 이제 한 10몇 분 동안 했더니 또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특히 요즘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요즘 뭐 아주 시달립니다. 뭐 각처에서 리더십 얘기 해달라고 제일 곤혹스러운 게 이제 김정은 리더십을 분석해달라. 아주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영상이나 뭐 이면에 나오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충분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측을 해달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 건지 예측을 해달라. 이건 정말 굉장히 챌린징한 그런 도전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재밌게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능력껏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과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이제 리더십 리터레처를 보면요. 리더십을 분석하는 분들이 아웃스탠딩 리더라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 대통령, 왕, 뭐 그거부터 해서 소위 말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대개 어느 나라든 간에 대충 퍼센티지로 보면 0.1%, 인구의 0.1%가 리더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0.1%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어떤 밸류를 갖고 있고 특히 우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멘털 모델이 뭐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국가의 번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아웃스탠딩 리더들을 분석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툴입니다. 이 툴. 세 가지 리더십이라고 이거 이제 아주 티피컬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그 프레임인데요. 뭐 이런 리더, 뭐 형 리더십, 뭐 가부장들 요거 엄청 많습니다만 다 그거는 편협한 관점이고요.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아웃스탠딩 리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카리스마 리더입니다. 카리스마. 케네디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뭐 다른 분들도 카리스마 리더로 지목될 만한 분들이 많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케네디를 들 수 있는데 카리스마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뭐 카리스마 리더 하면 굉장히 이제 강압적이고 원사이드 일방적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카리스마 리더의 핵심은 미래지향적 멘털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 항상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카리스마의 특징입니다.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희생하자. 너랑 나랑 같이. 그래서 아주 그 이모셔널 본디지 감성적인 유대를 강조하면서 같이 희생하자. 이게 이제 그 카리스마 리더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걸 막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은 뭐 그 케네디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가장 잘 뭉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달나라에 뭐 사람을 보낸다는 등 이런 프로젝트, 미래지향적인 스토리를 계속 끊임없이 터뜨리면서 국민들에게도 이제 희생을 강요하죠. 뭐라고 희생 강요한가 희생을 주문하죠. 나라가 뭘 해주는가를 기대하기 전에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카리스마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념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데올로지컬 리더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 리더로서의 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갖다가 고쳐야 된다. 이거에 이제 그 사명으로 생각하는 리더를 이념적 리더라고 하고, 대표적인 미국의 리더는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분 극보수 아니었습니까? 극보수 이념이고 위대한 미국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동안에 있었던 카터 시대에 그 뭔가 좀 우유부단했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위대한 미국 뭐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실용적 리더십은 아이젠하워가 대표적인 예죠. 이념적 리더, 아까 카리스마 리더는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지향적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지향적인데 이념적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향적이겠습니까?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용적 리더. 이분들의 초점은 현실에 있습니다. 실용적 리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요,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실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온몸으로 부닥쳐서 극복하려고 모든 자원을 거기 투입한다. 이겁니다. 직시한다. 도망가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는다. 꾸물거리지 않는다. 직시하고 도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용적 리더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과거에 뭐가 어떻게 됐다 그건 뭐 다른 데서 할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 직면한 문제가 뭐냐를 직시한다고 합니다. 직시. confront 한다는 얘기입니다. confront. 그리고 그거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거기에 쏟아붓고 시간, 노력, 모든 일적 자원 뭐 이런 걸 다 쏟아붓고 아이디어를 계속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실용적 리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세종대왕은 아까 무슨 리더라고 그랬습니까? 실용적 리더입니다. 세종대왕은요,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티피컬하게 한 마디가 뭔가 하면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겁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국민을, 백성을 먹이지 못하는 리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굶는 문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스탠다드, 표준, 도량형 같은 거 있잖아요. 무게나 부피다는 것들이 막 제각각이었거든요. 그거를 딱 정리를 해서 표준화시키는 문제. 가장 생활에 필요한 거를 모든 힘을 쏟아서 그걸 해결합니다. 피하지 않는다. 절대 피하지 않는다. 꾸물거리지 않는다. 직시한다. 그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실용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그 행동 습관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스타일로 가든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스타일을 가든지 이게 옳고 이게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성공할 수도 있고 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이 가장 적합하냐, 이것은 우리가 가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이 가장 적합한가, 이걸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새 리더십 스타일의 대표적인 차이를 정리한 거죠. 미래에 초점을 두고, 과거에 초점을 두고, 현재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욕구, 열망, 충족, 백성이나 아니면 자기 조직원들의 욕구, 열망,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데 카리스마 리더는 집중하고, 감성에 호소합니다. 감성에. 그래서 뭐 이 연설 같은 거 들어보세요. 무슨 마틴 루터 킹 연설 같으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이 카리스마 리더는 스피치가 좋아야 됩니다. 스피치가. 말 못하는 카리스마 리더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마디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고 확 거기에 매료될 수 있는 이런 스피치 역량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카리스마 리더들의 또 다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희망, 비전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강력한 통제고 일사불란한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념적 리더는 과거 폐해 극복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게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의 집단과 불의 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집단, 나는 그 집단의 수장이 되고, 정의롭지 못한 불의의 집단은 적이 있고, 적으로 보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적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상황 탓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념적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성적 이벤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실용적 리더들은 뭔가 하면 현실에 포커스를 두고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탁월한 엘리트 집단을 옆에 둡니다. 이 실용적 리더는요, 아이디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자기 혼자 아이디어를 다 낼 수 없고, 자기 혼자 해법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싱크탱크를 옆에 둡니다. 엘리트 그룹을 옆에 두고 항상 자문을 구하고 새로운 해법이 뭔지를 찾고, 그리고 많은 그 구성원들에게 문제나 기회를 제안하도록 하는 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터랙션이 있고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용적 리더가 갖는 특징이다. 목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실리 정책을 펴는 것이 또 이 실용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 프레임을 가지고 트럼프는 무슨 스타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김정은은 무슨 스타일일까요? 이들이 합쳐져서 교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분석을 해볼 만한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시진핑은 또 어떤 스타일이고, 아베는 다 놓고 책상 위에 놓고 각각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 부닥치면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이거 이제 연구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몇 대인가요? 아무도 이 질문에 안 넘어가네요. 대통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 헌법에 동시에 사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사인을 한 유일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도 큰 초상이 붙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몇 원짜리에 나올까요? 이게 얼마짜리에 나올까요? 이게 $100짜리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만 원짜리, 우리 다 좋아하는 만 원짜리와 $100짜리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했던 테드가 요 주소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졸입니다. 국졸.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예? 제주도에 가서 했습니다. 제주 그 외국인 학교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두 분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백성이나 주민들의 욕구 파악 능력이 탁월하다. 실용적 리더의 특징이 이겁니다. 백성이나 국민이나 아니면 CEO 같은 회사 구성원들이 어떤 욕구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욕구 해결해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깨끗한 환경에 살고 아팠을 때 가서 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살아가는데 보편적이기 때문에 실용적 리더들의 행동 패턴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욕구 파악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욕구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를 직시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확인해야 이게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아주 리더가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싱크탱크를 활용했다. 우리 세종대왕은 무슨 싱크탱크가 있었죠? 우리 집현전이 있었죠. 집현전이 있는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뭐가 있었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토라고 있었습니다. 준토. 사이즈도 비슷해요. 한 30명 정도 되는. 역할도 비슷해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실용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다. 프래그매틱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화폐 유통을 또 화폐 있죠. 세종대왕이 화폐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경제에 가장 약했어요.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뭐 세종 8년쯤에는요 막 하소연을 합니다. 이 경제는 진짜 모르겠다. 뭐 돈을 뭐 이렇게 풀었더니 물가가 뛰어버리고 이렇게 했더니 또 이게 그냥 막 아우성치고 경제는 진짜 모르겠다.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경제를 막 공부하고 하반기 정도 가면 이제 세종대왕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죠. 그래서 초기에 세종대왕이 동전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또 저화라는 종이돈을 또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전을 발행했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정부가 계속 발행을 하는데 자꾸 없어져요.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거 어디로 갔겠습니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데 계속 없어져요.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녹여서 밥그릇 만들어 쓰고 숟가락 젓가락 만들고 돈이라는 게 이거 표현이에요. 포를 썼거든요. 포 있죠. 면포. 그거 부산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면 난리가 나요. 이만큼 지고 오다가 한번 잘라주고 점심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화폐의 중요성, 화폐의 가치를 자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동전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그릇 만들고 뭐 자꾸 없어져요. 계속 찍어내도. 나중에는 이게 값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죠? 원료를 수입을 해오는데 이게 값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없어지는 거 조사해봐라.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거 다 녹여가지고 그릇 만들어 씁니다. 이 보고가 올라오죠. 그날로 어떤 명령을 내린가? 이게 초기예요. 초기. 세종대왕이 이제부터 그 동전을 녹여서 그릇이나 숟가락, 젓가락 만드는 사람을 잡아들여라. 막 잡으러 다녀요. 포졸들이.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이러죠. 이게 이제 실수였습니다. 세종대왕이 처음에 실수한 아주 유일한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녹여 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제 반감을 사기 시작합니다. 반감. 이 왕이 뭐 이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울에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종 8년에 대화재가 납니다. 여기 경복궁 빼놓고 옆에 다 탔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동 또 거기 효자동 있잖아요. 여기 쫙 다 탄 거예요. 이게. 전 서울에 뭐 몇 분의 1이 탈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거든요. 세종 그때 또 마침 다른데 그 강모하러 나가 있었고 그래서 손왕후가 그거를 막 나와가지고 총지휘를 해서 막 불을 끄고 경복궁까지 옮겨 붙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라 막 이렇게 하게 되죠. 대화재 사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세종 8년 2월 15일 날 그 대화재가 납니다. 이게 유명한 대화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경복궁 주변 전부 어떤 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초가집이 아니라 지금 어떤 집, 기와집이 쫙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그게 그 화재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에 강한 기와로 다 바꿔라.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와 찍어서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다 기와 마을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이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테고요. 병원을 또 만들었고요. 소방서를 설치했고 이건 아까 그 불난 것 때문에 금화도감이라는 소방서를 만들었고요. 인재 육성에 힘썼고 새로운 글자 과학기기 발명에 매진했다.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그림을 구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집현전이죠. 이 영어로 이 논문을 쓰려니까요. 집현전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 이 고민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집현전 하면 밑에 이만큼 또 각주를 달아야 돼. 이게 뭐 하는 데였다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House of Wisdom 이렇게 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금방 알아먹어요. 외국 그 학자들도 금방 알아먹어서 이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토가 바로 이 벤자민이 활용했던 싱크탱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벤자민이 활용했던 지폐를 최초로 발행했거든요. 달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전이고 요거는 이제 저화라는 종이 화폐인데 지금 그림이 안 남아 있어서 그 후에 나왔던 저화를 지금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과 소방서, 이 소방서는 이제 유니온 파이어 컴퍼니라고 이거는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필라델피아에 만든 이 사설 회사입니다. 회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운영했는데요. 우리 저 세종대왕은 금화도감이라는 아까 그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금화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소방서죠. 이거를 또 운영하는데 야 이게 그냥 이것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세종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 수 있어요.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훈련하는 법, 불 끌어가는 법. 그 다음에 불 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마차가 들어갈 수 없이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마차 2개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게 길을 넓히고 이게 다 후속 조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원활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병원은 필라델피아 하스피털, 이게 제너럴 하스피털이죠. 종합병원이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퍼블릭 하스피털로 이렇게 벤자민이 만들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뭐 해민선 뭐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 건순각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세종이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일반 백성을 위한 건 아니고요. 궁 안에 경복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실용성에서 나온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하는 거 있죠. 유펜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을 벤자민이 설립을 했고요. 우리 세종대왕은 자관 성균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균관 대학이 그 당시에 여러분 뭐 혹시 성균관 대학 나오신 분은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미달이었어요. 이게 150명 정원에 100명밖에 안 오고 뭐 70명밖에 안 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원을 채울 거냐 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인재 육성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중국 유학 보내는 유학 제도를 또 국비 유학 제도를 만들어서 20명을 뽑아서 중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20명을 누구로 채울 거냐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했는데 10명은 양반, 10명은 평민. 그래서 경쟁을 붙여라. 이게 이제 세종이 갖고 있는 아주 기발한 그런 그 치밀한 아이디어였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이 알파벳 8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쓰이진 않았지만 C를 없애고 나머지 8개를 더 만들어서 영어를 좀 풍부하게 만들자가 이런 문자들을 만들었던 것이 벤자민인데 이게 안 쓰이죠 이것들은. 그리고 세종대왕은 물론 한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또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뭐 발명품은 뭐 필요침, 뭐
이거 다초점 안경, 그다음에 이거 뭐죠? 오도미터라고 만보기 같은 거 같아요. 이게 만보기 이런 걸 이제 벤자민이 만드는 반면에 세종대왕의 경우는 뭐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무슨 뭐 악기도 만드시고 악보, 특히 악보를 만드셨는데 지금도 국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지금도 그게 쓰일 수 있다고 쓰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고요. 악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국악, 악기 만들고 이 노래를 새로 만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 중국에서 들여다 쓰는데 중국말하고 우리말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중국말은 딱딱 끊어지잖아요. 이게 사자성어로 딱 끊어지는데 우리는 말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뭐 쫓아라 그러면 추 뭐 이러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쫓아라 뭐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 운에 맞춰서 악보를 새로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여러분 세종대왕 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 능? 여주에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주 하면 뭐 아울렛에만 가서 뭐 사러만 가시지 말고 거기서 5분만 가면 영능이라고 세종대왕 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게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고 다니는 해시계 이건 정말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이게 해시계 차고 다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끈으로 묶으면 손목에 찰 수도 있거니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깊은 실용적인 탐구 활동의 결과냐 하는 거죠. 굉장히 실용적인 탐구 활동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뭐 저 벤자민이 발명한 거는 피레침, 그 다음에 아이런 스토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리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이걸 최초로 실시한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장, 도로 포장, 아스팔트 포장을 또 최초로 한 게 벤자민 프랭클린. 왜 그거 필요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욕구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해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용적 리더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추종자들의 삶의 필요성과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실용적 리더들이 갖는 특징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더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세종대왕이 좀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제한이 돼서 제가 많은 사례를 넣지 못하고요. 딱딱 하나씩만 지금 넣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면서 또 자세한 말씀 드리려고 할 텐데요. 6가지를 저는 아주 대표적인 세종대왕의 리더로서 우리가 배울 점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백성과 국가의 균형. 이게 뭐냐면요. 이제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두 개의 상반될 수 있는 압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필요한 거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희생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국가가 좀 리소스가 들어가더라도 백성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 이 두 개의 상반된 요구 하에서 항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리더들이 상부에 있는 리더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둘 다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충족시키려고 때로는 국가적인 이슈에 압력을 가하고 또 때로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주 진실하게 조사해서 그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 두 개를 얼마나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충족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아웃스탠딩 리더들의 성패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를 위한 의무만 강조하면 국민의 삶이 좀 피폐해지고 통제 위주가 되고 이게 좀 문제가 많아지는. 또 백성들의 욕구만 다 들어주다 보면 국가가 거덜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느냐. 이게 뭐 고래 역사적으로 이게 아주 모든 아웃스탠딩 위에 있는 리더들이 갖는 아주 문제점 중에 하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고민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했다. 그리고 근본을 바꿉니다. 근본을 바꿔요. 세종대왕은 항상 문제 근본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하지
대충 문제 해결했다 해놓고 떠나는 적이 정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세종대왕이 항상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문제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게 문제 해결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 절대 하지 마라. 오늘의 해법이 내일의 문제가 되는 걸 경계한다. 이게 이제 근본을 바꾼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춤 해법입니다, 항상. 그래서 아까 통계 같은 걸 필요한 것도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불나서 기와집을 만들어라. 기와로다 총알을 기와로 바꿔라. 근데 기와를 이제 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기와를 한꺼번에 막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일단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돈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다 받아라. 돈 없는 사람 공짜로 줘라. 중간쯤 있는 사람은 그냥 반값만 받아라. 이게 나눕니다, 항상. 항상 나눠서 접근하지 일률적인 접근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종대왕은. 일률적으로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률적으로 안 하고 각 맞춤형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끈질기게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때 아무튼 그 관찰사 무슨 뭐 지방 현감 이런 사람들은요 데이터 수집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 숫자를 정확히 굶는 사람도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끼니를 안 굶어서 막 허기져서 이러는 사람은 1등급. 예를 들면 그 굶다가 나중에 몸이 붓기 시작하면 2등급. 그 다음에 들어 누워서 꼼짝도 못하면 3등급. 이렇게 나눠요, 다 나눠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항상 정책을 편다. 절대 획일적인 정책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처지가. 왜 그거를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공직자들이 당시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정말 좀 이따 이제 통계 한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 없이 결정 없다. 토론. 임금이 즉위하면 즉위교서를 발표하거든요. 즉위교서. 오늘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사 이거를 발표하는데 그걸 읽어보면 세종대왕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나는 모든 일을 대신들과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아주 진한하게 토론을 시킵니다. 요 문제는 누가 토론해서 결과를 가져와라. 아주 찍어줘요. 영의정 누구 토론해서 가져와라. 그럼 이제 가져온 거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제 세종 후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올바른 해답이냐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종대왕이 뭘 원하나를 찾아서 그거에 맞춰서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걸 또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하는 걸로 하지 말고 세자 이름 써서 보내라. 세자 이름. 그러면 이제 만만하니까 아무래도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올라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 신하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임금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석구석을 비추는 아주 그 사회적 약자의 특히 빛을 비춰주는 따뜻한 빛을 비춰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32년 재위기간 동안 내내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이상하리만치 집착했던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그게 죄수들. 감옥에 갇힌 옥에 갇힌 죄수들이 궁금하다. 여름에 땡볕에 더위에 가서 조사해와라. 가서 보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 어떻느냐 물어봤더니 이건 뭐 개 돼지만도 못합니다. 통풍이 안 되는데 가둬놓고 식사는 뭐 아주 그냥 이건 뭐 그냥 정말 초근 먹비 이하로 이렇게 주고 그래서 피부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못 먹어서 헐벗고 막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옥을 개조해라. 그래서 여름엔 통풍 잘 되고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식도 대폭 개선을 해서 충분히 영양분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것이 세종대왕이죠. 왜 그 옥에 갇힌 죄수에 그렇게 치열하게 그분들을 그 죄수들을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했는지
아마 뭐 내면의 어떤 기준 같은 게 휴머니스틱한 기준 같은 게 있어서 아마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죄수와 노비에 관련된 혜택이나 배려가 상당히 많았다. 32년 내내 기록에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종대왕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3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업적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 국사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상당 부분의 아이디어가 누구 거냐? 그 많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국사학자들이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90% 세종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한글 창제 같은 건 뭐 99% 세종이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모로보나 직접 하신 거지 누구한테 시켜놓고 뭐 가져왔니? 하고 이게 아니라 직접 하세요. 직접.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비밀 프로젝트.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세종편에 한글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것은 1443년 세종 25년 12월 30날이에요. 딱 세 줄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글자가 완성됐다.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이전에 없어요. 기록이. 한글에 대한 게. 그 후에 최만리가 반대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 후에 가가지고 아니되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좀 이따 그 이제 대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만 최만리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최만리가 주장하는 반대 논리가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세종이 막 몰려요. 나중에는 몰려요. 세종도 막 이 디스커션 하다가 몰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미 내가 결정했는데 말하지 마라. 이미 내가 결정했다. 그런데 최만리는 거기서 안 밀려요. 임금이 결정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결정했더라도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최만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세종이나 뭐 세조 앞에서 그랬다가는 아마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세종은 신하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세종이 토론을 좋아하고 소통을 잘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한테 와서 아무리 무례하게 해도 항상 받아줬다. 그리고 항상 첫마디는 너의 말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지금 나 앞에 와서 그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느냐. 그러나 나한테 와서 얘기해준 그 사실이 나는 너무나 고맙고 너가 그런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실상을 알겠느냐. 그래서 항상 와서 말하는 거 아무리 무료해도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는 많이 안 했어요.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와서 말을 하도록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 앞에 가서 무서운 리더 앞에 가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누구 탓인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사람 잘못일까요? 리더 잘못일까요? 그건 99% 리더 잘못이에요. 리더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게 항상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근거들을 딱 한두 개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태산여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상권과 하권인데 상권은 태아교육법을 정리, 태아교육부터 시킨다. 태아교육. 그 다음에 학원은 영아, 태어나서 영아 교육을 어떻게 하라. 이 지침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전국에 배포될 정도로 태아교육과 영아교육에까지 신경을 쓰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이 세종이다. 그리고 여기 보셨습니다만 백성이 오랫동안 노고하고 휴식하지 않으면 힘이 피곤하고 오랫동안 휴식하고 노고하지 않으면 뜻이 음탕하게 되니 백성은 반드시 때로는 노고하고 때로는 휴식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의 욕구를 들어줄 때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의 희생을 의무를 다하도록 할 때를 구분해서 둘 다를 적절히 추구하려고 했던 임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세종이 우리가 뭐 링컨 대통령이 무슨 말 했는지는 알지만 세종대왕이 무슨 말 했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씩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상벌은 임금의 큰 권한이고 정직은 신하의 큰 절개이다. 그 다음에 근본을 바꿉니다. 근본. 문맹률 90%가 넘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요. 국경선을
명확히 했고요. 아까 농사직설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을 과학화하고 저수지 활용하고 이모작, 수경재배 이런 것들을 그때 시작해 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정초라는 사람입니다. 정초. 그다음에 농업 컨설팅 제도도 도입하고요. 품종 개량에 막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경복궁 안에 막 텃밭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실험적으로 뭘 가꾸고 하는 그런 그 행동까지 보이고 아주 참 대단한 실용주의자입니다. 대단한 실용주의자. 그리고 도둑 근절을 참 옛날에 도둑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컨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컨닝을 어떻게 근절을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변계량이라는 분이 그 교육자 중에 아주 탁월한 교육자인데 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막 무슨 뭐 감독관을 강화하고 뭐 다 그냥 그 컨닝이에요. 왜 그러냐면 포토 아이디가 없으니까 형이 대신 와서 대리 시험 봐도 잘 몰라요 이게. 호패가 있는데 거기 뭐 생년월일만 써 있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심지어 아버지가 와서 대신해 이건 아니다. 당신 나이 20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잡히고 별 희한한 얘기가 일들이 많거든요. 이걸 이제 그 변계량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픈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문제를 어렵게 내고 오픈북으로 하고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시험을 오래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풀어라. 근데 시험은 엄청 어렵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뭐라고 부르냐? 백일장이라는 이름을 거기 붙입니다. 그게 백일장의 기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변계량이 백일장이라고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도둑들은 어떻게 근절하는가 하면 도둑 잡아, 이거 하도 못 살고 못 먹고 막 아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둑이 창궐해요. 여기저기서 막 하고 유민이 많아요. 또 경상도가 흉년 들잖아요. 그럼 한 2만 명, 3만 명이 전라도 쪽으로 가요. 막 떼거지로. 그다음에 뭐 황해도는 또 충청도로 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도둑이 막 창궐하죠. 잡아서 처음엔 외딴 섬에 갔다가 가둬놨는데 다 탈출하죠. 다 도망가죠. 그래서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자를 하기 시작해요. 자자라는 게 뭐냐? 이마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도둑, 절도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질하지 나 도둑질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거 모자 쓰고 다니고 하니까 무슨 뭐 도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인대를 끊어버립니다. 인대를 끊어요. 한쪽만 끊었더니 이것도 깽깽이를 해가지고 또 도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양쪽 다 끊어라. 인대를 끊어서 뛰지 못하게 이렇게 정말 아주 참 굉장히 그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 해법이라는 것은요, 보십시오. 이거 재력이 부족한 자 3,676호는 반값을 받고 기와 얘기입니다. 기와. 그 다음에 기와 1,000장씩을 각각 주고 빈궁한 호수 116호 값을 받지 말고 각 1,000장씩 아울러 제목을 주고 재력이 있는 1,956호 다른 얘기에서 돈을 받고 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가 신기합니까? 숫자가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몇 호 다 셌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셌겠어요? 관료들이 가서 센 거죠. 그분을 정확히 통계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관료들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기억력이 또 탁월합니다. 그 세종실록에 한 2군데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세종대왕 독백하는 장면이 나는 한 번 읽은 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한 번 읽으면 다 기억을 하세요. 이분이. 그리고 한 번 만난 사람 이름, 가족관계 다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그 천재 리더 밑에 있는 하급자는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재 리더 밑에 있는 학업자는요 억수로 괴롭습니다. 억수로 괴롭습니다. 이게 뭐. 모든 걸 다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4년 전에 한글 창대 때문에 벌어진 그 김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집현전 학사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 천한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인데 4년 전에 세종대왕이 세 글자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4년 뒤에 완성되고 나니까 최만리 반대할 때 거기 껴가지고 6명이 꼈는데 거기 껴가지고 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거기서 아주 대로합니다. 대로해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김문 너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문이 왜 그러세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4년 전에 누가 있을 때 내가 두 번째 물었는데 그때 분명히 찬성한다고 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왜 반역을 하느냐, 반역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6개월 동안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여기 이건 참 대단한데요. 혼인 못한 사람 혼인시키는 것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공고한 시기를 넘기고 혼가를 하지 못한 사람은 내외의 친척으로 하여금 함께 자장을 준비할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중에서 가난하고 공고함이 더욱 심한 사정 따른 관청에 곡식을 주도록 하되 까닭도 없이 기한을 넘긴 사람은 주 혼인을 논죄하는, 혼인을 안 시키면 죄를 물었다 그런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맞춤형으로 해법을, 모든 게 또 데이터입니다. 이게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숫자를 보고해라. 전국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6명, 벼락 맞아 죽은 말이 3필, 소가 한두, 뽕나무를 심게 하고 그 숫자를 정확히 기재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에 도형, 유형 붙여된 사람 숫자, 뭐 여기 자관 숫자 묻는 데는 세종대왕만큼 치밀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뭡니까 세금 세법 개정할 때 지방관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세법이 1000평당 10두 이렇게 정액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면 세금 내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종 생각은 이걸 등급화하자. 그래서 흉년에는 좀 줄여주고 중년에는 지금만큼 받고 풍년에는 좀 더 받자. 이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래서 이걸 실행하려고 그랬더니 지방관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관찰사, 도사, 무슨 현감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종대왕이 그럼 백성에게 직접 묻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물론 양반만 여기에 해당됩니다만 한 가구당 한 표 다 돌아다닌 거예요. 조선 팔도를. 그 나온 통계가 바로 이겁니다. 관찰사, 신계, 도사, 김치명 257명은 모두 불가하다고 하고 무릇 가하다는 자가 98,657명, 불가하다는 자가 74,149명. 끝자리까지 딱 나오죠. 이것도 끝자리까지. 이 통계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구하느라고.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찬성 반대 묻고 취지 설명하고, 이게 데이터에 의해서 항상 결정하려고 했던 실용적 리더 세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토론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만리 중국은 선진국입니다. 조선이 발전하려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글이 같아야 유리하다. 이게 최만리의 논리입니다. 왜 한글 창제를 반대했는지. 글이 같아야 문물을 빨리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 세종이 하신 말씀 뭐냐면 글이 달라서 백성들이 내가 뭘 하라고 써서 내려보내도 이해를 못한다. 읽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래가지고 통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쉬운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물 받아들이는 거는 번역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한글 만들어 놓고 바로 들어가 번역을 막 시킵니다. 자치통관 번역, 무슨 번역. 그래서 번역서가 막 나오고 그거를 배포해요. 봐라. 세 글자로 충분히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를 입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입증하는 거죠. 계속 번역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흥덕사전이 세종대왕이 또 그 절을, 불교를 좀 좋아해서 흥덕사라는 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최만리가 와서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세종대왕이 이미 결정한 거다. 더 이상 논하지 마.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미 결정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결정하였더라도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거의 저 밑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때 최만리가 언성을 높여서 세종을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밑에 말이. 이게 정말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이렇게 반대를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최만리를 여러분들은 혹시 한글 창제 반대해서 나쁜 신하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옛날 분들은 최만리를 선비의 표본으로 봤습니다. 선비의 표본. 그래서 여기 서울역 옆에 만리동이 있죠. 만리동이 최만리 이름을 따서 지은 동입니다. 동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비석도 있고 있거든요. 동을 그분 이름을 따서 지을 정도로 상당히
그 높이 평가를 했는데 최만리는 정말 억울하게 요즘에 와서 한글창제 반대했다고 매도를 당하고 있는 아주 억울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막 하잖아요. 저기 반대를 하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세종이 나중에는 귀찮잖아요. 맨날 와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엎드리고 뭐. 그러니까 세종이 도승지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부터 만리 오면 나 없다고 그래. 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 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쇼까지 하죠.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최만리가 승낙을 못 얻으니까 자기 요구를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하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표를 내는 거죠. 딱 사표를 내고 낙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세종이 리더십이 이제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최만리 잡아와라. 가봤더니 가고 없죠. 없습니다. 그랬더니 세종이 최만리가 차지하고 있던 집현전 부재학 자리를 3년 동안 비워둡니다. 최만리 올 때까지 기다리라. 3년 좀 심한 것 같아. 3년 동안 비워둬. 계속 최만리 찾아와라. 아, 그게 왜 그러세요? 뭐 계속 반대나 하고 항상 가니까 좋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최만리는 자기 소임을 다했다. 나는 궁궐에서 태어나고 궁궐에서 자라서 백성들의 삶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최만리처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직언해줄 사람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옆에 최만리를 두고 싶어서 계속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실상은 최만리가 가서 1년 반 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이제 최만리를 찾아와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신하들에게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명분을 쌓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옥은 본래 악한 것을 징계하자는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관리가 마음을 안 써서 죄수 병 걸리고 굶고 얼어 죽고 핍박 고문받고 하니 실태조사에서 시정하라. 이제 이 옥에 대한 명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요, 그 옛날 분들은 되게 느려요. 대신들이 궁궐에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천천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종이 답답해가지고 야 걸음을 좀 빨리 들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걸음 좀 빨리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종 25년쯤 가면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임금과 신하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굉장히 친하고 가까이 포옹도 하고 터치도 하고 이게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경복궁 안에 근정전 있잖아요. 임금이 안 되는데 거기 이제 와가지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무질서한 것처럼 하는데 그 앞에서 가래침을 그렇게 뱉어요. 그래서 세종이 야 이제부터 가래는 제발 뱉지 마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래는 편전 안에서는 못 뱉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래서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세종의 그 소통 중심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동안 주게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그 전에 만삭이 돼서 와서 낳을 때까지는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또 3개월을 30일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남편한테도 30일 휴가를 주고 이래가지고 아주 노비들이 살판 났었어요. 그때 아주 노비들이 뭐. 예? 그 다음에 또 그 경연 하잖아요. 경연은 신하들 모아서 이제 주제 발표하고 디스커션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저걸. 근데 이게 신하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이걸? 진짜 싫어했어요. 왜? 그 안에 가면 내공이 다 드러나요. 이게. 몇 마디 하면 세종이 이만큼 위에 있으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냐. 완전 구사리 맞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기 싫어가지고 다 도망가요. 막 출장 뭐 그거 있잖아요. 또 무슨 뭐 누구 아파서 뭐 이래가지고 다 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반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냥꾼이 숨는다고 사냥감이 숨는다고 사냥꾼이 그대로 포기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말입니다. 들짐승이 아무리 빠져달아나도 사냥꾼은 반드시 잡고야만 한다. 다 찾아와라.
그 다음부터 야 도망도 못 가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 와서 디스커션하고 뭐 발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게 정말 그 학습 조직의 대표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사서 삼경 읽은 실적을 본부에 와서 기록을 하고 내려가야 돼요. 사서 삼경 읽은 실적. 이번에 대학을 뗐습니다. 말 타고 와서 대학에 한급 쫙 긋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받고 이러고 들어. 계속 공부시키지, 책 읽고 오라고 그러지, 아이디어 달라고 그러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무기명 제안을 받아요. 무기명.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이름 쓰지 마라. 그냥 올려라.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다 그걸 또 봐요. 밤새고. 옆에 신하들이 죽는 거죠. 그걸. 미리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임금 잠도 안 자요. 이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세요. 잠도 없어요. 잠도. 되게 머리 좋은 분들은 좀 뺀질뺀질한데 이분은 머리 좋은데 태도까지 좋은 아주 사악한 임금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들에게는 결코 쉬운 임금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자녀 많이 낳았다는데 18남 4녀를 낳았고요. 18남 4녀. 근데 이제 손왕후가 9남 4녀를 낳았으니까 손왕후에서 제일 많이 낳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좀 그리고 뭐 대로 했다 노하는 게 좀 더디었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세요. 이분이 고기가 없으면. 그래서 아주 그 문제가 뭐냐면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흉년이 들면 고기를 끊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흉년 들면 고기를 안 드시니까 이게 3년 동안 고기를 전폐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그 좋아하는 것들 끊고 그렇게 막 이 자연 그 재해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게 이 세종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아주 심해서 세종이 딱 즉위하고 보니까 전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도별로 관찰사에게 굶는 사람 숫자를 정확히 세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막 쫙 올라오잖아요. 어느 도가 굶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았겠습니까? 그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세종이 1418년에 즉위를 했는데 그 시기에 제일 많은 도가 조선 팔도 중에 어디겠습니까? 굶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도. 가만히 추측을 해보시죠. 어느 도가 제일 많았을까요? 예, 함경도가 제일 많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충청도가 1위입니다. 충청도가. 보고서 올라온 거에 따르면 몇 명이야? 12만 4천 명.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2만 4천 명이 굶는다. 2위가 강원도인데 4만 명대예요. 4만 명대.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세종대왕이 이거 보면 야 이게 말이 되냐. 전 인구가 300만인데 그중에 충청도에서 12만 명이 굶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관찰사가 오버한 것 같아요. 너무 이건 많이 올리면 지원이 많이 내려올 줄 알고 그냥 막 올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세는 걸 잘못 셌다든가 뭐 숫자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중시해서 네.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드릴 말씀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리더십은 18인치의 예술적 통합이다.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18인치면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cm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겠습니까? 뭐와 무엇을 예술적으로 통합을 잘하는 그런 분이 훌륭한 리더가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어디서 들으셨죠? 머리와 가슴, 요게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너무 냉철한 머리로만 이끌러 가려고 해도 이게 재미가 없어요. 가슴에 열정만 내세워도 이게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의 두 개가 이 두 요인이 잘 예술적으로 조화된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는 세종에게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아는 것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추론하기에 한 300만 정도나 300에서 320만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 가면 280만으로 떨어져요. 한 마리 죽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적인 데 생겨서 예, 종합적으로 엄청난 이제 그 역량이 발휘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걸 이제 현대적인 어떤 이론으로 이걸 분석하려면은 일종의 어떤 그 팀워크가 그러니까 미션을 무슨 제시한다, 잘 조직하고 뭐 인재를 잘 배치하고 끊임없이 이제 교육 훈련 학습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팀워크 무슨 요새는 팀 지니어스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예.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종도 상당히 그 이 신하들을 많이 괴롭힌 것 같고 그렇죠. 이야기도 잘 듣고 했지만은 예, 그런 걸 아주 그 자유롭게 의견도 말하게 했으나 그 일종의 뭐 용인술이라 그럴까요? 예, 예, 그걸 조직화하고 예. 과제를 부여하고 예, 챙기고 그러면 이제 그 신하들이 스스로 온갖 연구를 해서 예, 그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 보고하고 이 주거니 받거니 이그 과정들이 좀 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지금 오늘 잘 안 드러났거든요. 예,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요. 예를 들면 뭐 북방을 지키잖아요. 사군 육진을 거기 만들었잖아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경성지방이라는 데입니다. 덕선 옆에 경성지방이라고 그게 어디냐면 그 아오지 탄광했는 데입니다. 거기를 경성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날씨도 굉장히 어렵고 살기에 그리고 땅도 척박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거기 김종서를 파견해서 김종서하고 이제 국경을 파저강이라고 있습니다. 쫙 저 마주 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하는데 그때 디스카 둘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실행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이 과정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세종이 일일이 다 토론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어떤 이 과제를 부여하고 팀을 짜서 일을 시킬 때 예, 이게 세종식의 모델이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과정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끝에 가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이런 그 프레임이 세종이 채택했던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의 백성이나 국가를 위해서 이 어젠다가 중요하다. 그럼 무조건 시작합니다. 뭐 자원이 없다, 무슨 뭐 예산이 없다, 뭐 사람이 없다 이거 안 따지고요. 있는 돈, 있는 사람 임명해놓고 무조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해나가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해놓은 거를 다 정리해서 딱 해놔라. 그리고 천재가 나와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거든요. 그럼 또 누가 나와서 또 그걸 풀어줘요. 그러면 또 이걸 진척을 하고. 그래서 그 패턴이 중요한 아젠다는 무조건 시작을 한다.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지원을 적절히 해준다. 그리고 결코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볼 때까지 추진을 해나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한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미세관리, 요즘 얘기하는 미세관리를 했던 그런 그 임금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세종이 팀별로 다 일일이 그렇죠. 직접 관리했습니까? 직접 관리합니다. 요즘 같이 청와대 같이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그런 거 정책실도 없고요. 하고 예, 무슨 있죠. 있긴 있는데 의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도성지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 성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편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병사들의 뭐 속옷 색깔을 바꿔라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미세하게 관리를 하고 치밀하게 하는가 하면 병사들의 속옷이 하얀색이라 이게 너무 빨리 더러움을 타니까 자색으로 바꿔라 뭐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하나 직접 관여를 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셨다. 예. 우리 백기복 교수님을 저는 책으로 예. 만났었는데 오늘 역시 정말 잘 모셨구나. 세종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학자들이 많이 예. 써놨잖아요. 저도 그런 책들 몇 권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 성과지만 저도 이제 리더십을 뭐 전공은 안 했지만 예. 강의는 꽤 오래 예. 해왔던 예. 사람입니다. 제가 아쉽다. 예.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가지고 좀 재해석하는 예.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었는데 예. 우리 백 교수님이 쓰신 대종 아, 대왕세종. 예, 대왕세종. 대왕세종 한 예, 10여 년 전에 내신 책을 2007년에 제가 썼어요. 예. 예. 그걸 보고 이 굉장한 그 직관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쓰셨더라고요. 자그마한 책이지만 예. 예. 굉장히 많이 팔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늘 또 이걸 제가 느끼면서 앞으로 좀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 세종대왕을 역사학자들이 하는 연구도 참고하시지만 예. 예. 그 리더십을 일생 동안 연구하신 분으로서 정말 이렇게 오늘같이 풀어주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더십의 유형을 카리스마 리더, 이념적 리더, 실용적 리더 이렇게 세 개 나누셨는데 세 가지 리더 유형이 다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서 물론 또 조직이 처한 상황, 나라가 처한 상황, 뭐 이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때 실용적 리더십이 적절하고 또 다른 리더십은 어떤 때 더 필요한지 그거 좀 고집줍니다. 지금 실용적 리더가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즉시 아까 제가 계속 컨프런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시하고 직접 개입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나 의도나 열정이나 시간이나 자원 투입이 기대하는 게 이 정도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꽉 끼고 이거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육 문제라든가 출산 문제라든가 모든 거를 직접 끼고 해결한다고 마음을 먹고 모든 리소스를 투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마 뭐 대단한 국민적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는 우리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데 뭐 다른 문제가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적 리더는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화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용적 문제에 직시하는가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직접 개입을 하고 직접 감당을 하고 이러면 이게 중요성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누구의 보고나 받고 지시나 하고 이런 수준이면 국민들 느끼기에는 중요성이 떨어지게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컨프런트 하라고 저는 자문을 해주고 싶습니다. 컨프런트. 지금 이제 현 정부 문 대통령을 볼 때 이념적 그쪽에 가깝죠. 예, 그쪽에 가깝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말씀을 좀 실용적 문제에 직시하고 직접 개입하셔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단계 걸러서 지금 말씀을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무색무취한 사람이라 잘 모르겠지만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직접 개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줘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직시하는 게. 그거는 좀 다른 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 한국행정공원 이도석입니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세종대왕께서는 직접 리더로서 굉장히 하나하나까지 챙기시는 마이크로 리더십을 매니지먼트를 구현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절대 권위 때문에 그렇죠. 그 신하들이 굉장히 잘 따랐다고 생각을 그럴 합니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신하들은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쥐어짜든 본인의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투자를 해서 그 일을 투입을 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현실에 대비했을 때는
그 밑에 follow가 예. 과연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지하고 예. 직접 지시하는 예. 상황에서 과연 현재에 대입해서 따를 그렇죠. 것인가? 예. 그러면 세종대왕께서는 예. 그 당시에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셨는가? 예. 그리고 어떤 재량권을 주었는가?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 현실에 예. 대입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팔로우들이 과연 어떤 모티베이션을 받고 맞습니다. 그걸 했는지를 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권한 위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종대왕은 권한 위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팔로워들이나 신하들의 능력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하고자 하는 이상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켜놓고 놔뒀더니 몇 번 해봤더니 이게 첫째 결과가 안 나오든가 아니면 엉뚱하게 나오든가 낭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직접 개입하기에 이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다 개입을 하셨거든요. 그건 일종의 그분이 갖고 있던 성격적 특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밑에 부하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그런 적도 있죠. 요즘은 그러면 이게 다변화되고 이슈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거는 이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슈 바이 이슈로 달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슈에 다 개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 여기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슈는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거를 위임을 해주든가 한 단계 옆에 두고서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본다든가 보고받고 한마디씩 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직시하고 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슈는 직접 개입을 하고 대세에 지장 없는 것들은 이제 되게 위임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예. 예. 모티베이션도 줘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거는 세종대왕은 그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항상 내세우는 게 백성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를 내세우는가 하면 미션 이거 있죠.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걸 설명을 계속 잘 해주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주고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있었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사명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걸 위해서 좀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그 모티베이션을 시켰죠. 그 이해가 뭔가 하면 수령을 뽑아서 수령을 각 지방에 내려보내요. 지방에서. 수령, 지방 수령은 누가 했는가 하면요. 이제 궁궐에 있던 내시들 있죠. 내관들이 나이가 많으면 은퇴를 하면 수령으로 내려보냅니다. 쫙 내려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가지고 궁궐만 바라보고 서울만 바라봐요. 이제 옮기려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모아놓고 하루 종일 직강을 합니다. 직접 강의. 거기 내려가면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너는 백성을 내가 너를 대하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하신 네가 백성들을 대해라. 요만한 것도 귀를 기울이고 백성을 그 입장에서 이거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하루 종일. 그리고서 내려보냅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분신,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앉으실까요? 예. 원래는 끝나고 여기 앉으셨어야 글쎄요, 되는데 그냥 바로 하셔가지고 저 뒤에 한 분 성함 좀 그냥 하셔도 갖다 드리시죠. 예, 김도윤 교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한 금년이 현장에 46년에 있는데요. 그룹에서 한 15년 있었고 연구기관 대표도 한 15년 했고 지금 대학에서 또 한 17년 하다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산학연을 다 했다. 15년 이상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 얘기가 집사람 말씀이 나가서 떠들지 말고 있어라. 그러는데 오늘 또 근질근질해서. 네, 그래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또 좋아하는 세종대왕님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 하나는 아까 리더십 스타일이 뭐 3가지라고 그랬죠. 뭐 그 안에 나온 책들 보면 수백 가지라는 리더십을 무조건 붙여서 했는데 그것도 좀 나는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훌륭한 리더라면은 그러한 능력을 다 골고루 갖춰서 필요할 때 앞차기도 하고 업어치기도 하고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리더의 정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 아까 얘기한 임파워먼트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순신이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훌륭한 리더십이나 어떤 그 상황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거는 조상님들이 앞에 3대에서 환경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까 사군에 대한 김정수 장군 얘기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외침을 좀 걱정을 덜 하고 평정이 된 상태에서 내치에 집중적으로 좀 몰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내가 리더십을 한 40년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도 하고 기업의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조금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운 거는 요새 우리가 노벨상을 못 받았다고 난리인데 노벨 과학상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아도를 하지 않았겠나 소위 말해서 싹쓸이를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기원전에 만들었던 다니엘의 문경이라고 있죠. 그게 기원전 3000년 지금부터 300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노벨 과학상이 그때 있었다면 다 우리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 아직 못 받았지만 뭐 굳이 우리나라가 노벨상에 이렇게 목매이지 말고 우리가 상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우리가 3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든 나라다 하고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제 3050에서 이만한 나라가 됐으니 성공 경험이 많이 있다. 땅도 우리가 많이 가져봤고 문화도 키워봤고 하니 이제는 우리가 좀 상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지 맨날 우리가 남을 쫓아가고 우리가 뭐 어디에 좀 빠져갖고 이래서 자꾸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면 나는 지금 어디 기업이나 가정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G1이 된다. 내 나름대로 한 8가지 로직을 만들었는데 30년 후에 어차피 나는 없을 거니까 뭐 나한테 따져도 할 수 없고 전화번호는 내가 남겨놓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전을 만드는 우리 포럼이 좀 그런 것도 만들어가는 맨날 남의 거 따라가는 우리가 200등 하다가 10등 하면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10등 하다가 5등 올라가기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만 하면 내가 말하는 8가지를 좀 만들어가면 30년 후에 2050년에는 우리가 지휘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되지 않을까? 될 수 있다라고 내가 감히 얘기를 하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화님 얼굴이 또 더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끼리만 뭘 자꾸 하고 글로벌 현장에 나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경우를 좀 극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이제 미국 경영학회 가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한국형 리더십 뭐 이런 걸 가서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이 한국형 리더십은 중국형과 뭐가 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형 리더십의 뿌리는 그럼 어디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유교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중국 건데 이렇게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타당성, 글로벌리 억셉트 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훌륭한 이론이나 또 이런 자원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걸 따라하든가 모범으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만들고 있는데 그 로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와 이런 것들을 자꾸 제시하면서
우리 것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께 우수하다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먹히지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듣고 아 그게 참 신기하고 독특하고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김 원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먼저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김창규입니다. 먼저 백 교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강의, 오늘 세종과 프랭클린 정말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세종 리더십을 알게 되고 저는 두 가지 코멘트. 예. 첫 번째는 제가 뭐 이사장님 취임사에도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은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펠로우십에 대한 다시 말하면 집현전 학자에 대한 그런 걸 많이 할 때 그분들은 군신 관계보다는 좀 파트너십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걸로 잘 기억을 하고 제가 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리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리더 역할은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펠로우십의 역할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아마 유명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더의 리더십 역할, 아마 세종도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펠로우십을 높이기 위한 세종은 어떤 것들을 아까 다른 분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첫 번째 코멘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뭐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 그럼 만일에 우리의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리더십이었다면 자기가 리더의 부족한 점이 다른 쪽에 있다면 그런 리더십을 좀 보완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리더가 갖추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원장으로서 이런 리더는 나는 되겠지만 이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까 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자기가 깨닫고 나는 카리스마인데 원래는 실용적 리더가 부족하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용적을 높이는 그런 것들의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더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집현전 학사들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서 세종 하반기 되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게 집현전 출신 학사들 세력이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이게 세종은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치밀함과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하 한 사람 한 사람과 붙어서 능력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문종은 안 돼요. 그게 문종은 안 되고 그리고 이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세종이 아까 세종 즉위가 몇 년이라고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1418년이거든요. 세종 즉위하는 해 플러스 마이너스 1년, 2년 사이에 태어난 학사들이 많아요. 그게 박평년이고 성삼문이고 이계고 하위지고 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상하게. 수양대군이 또 그때 태어났어요. 수양대군과 박평년 성삼이 다 동기예요.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수양이든가 문종이든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종이 즉위하고 인사를 했어요. 누구 영의정, 누구 좌의정, 우의정 쫙 해서 발표를 하자마자 이 학사들이 가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인사냐? 이 대화가 나오는데 이게 몇 장이 가요? 조선왕조실록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을 왜 거기 지명하고 이거 인사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학사들이 가가지고 이거 이때부터 이게 왕이 신하들한테 몰리기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장면을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신하가 이럴 수 있나 할 때까지 그러니까 문종이 몰리다가 막판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사는 왕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치열하게 이렇게 몰렸으면 이 장면이 뭘 뜻하는가 하면 이제 신하들의 세력이 세져서 왕권을 상당히 견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
이 신하들이 자기들이 세력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이 전 프로세스를 누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가? 수양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죽일 놈이고 누가 우리 편이고 이거를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세종 말기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육신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이게 필연적인 어떤 코스를 밟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대세로 봤을 때 언젠간 이걸 한 번은 부닥칠 수밖에 없는 코스를 이 왕권과 신권이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문종 시대를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신권의 왕권에 대한 견제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권을 누가 키웠느냐? 이 세종대왕이 키운 것이다. 그래서 국사학자들 중에 세종대왕의 흠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문민 위주로 갔고 지나치게 학자를 많이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소수입니다만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예, 우리 오 원장님. 마이크 세종대왕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뭐 어떤 인구가 한 300만, 400만 정도의 국가고 이제 가장 우리 아까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또는 어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백성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어떤 빈곤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해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제도 이런 게 어떤 식의 갈등과 어떤 그 기득권 세력과의 어떤 그 싸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력 향상이나 또는 국가 안보 외교력의 어떤 상승으로 연결이 돼서 그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어떤 이주 시대에 그 후대에 또 연결이 되고 어떤 그 당시에 국력이 어떻게 상승이 됐고 이런 어떤 지금은 조금 굉장히 프라그마티드한 그런 에비던스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종합적이고 어떤 전체적으로 국력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으로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통계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뭔가 좀 분석과 그 속에서 어떤 리더십이 어떻게 작동이 됐느냐 이런 연구가 좀 더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국사학자들 접근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국사학자들은 되게 결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래서 세종 때 굶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다라든가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국사학자 하시는 분들인데 리더십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러한 결과를 얻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리더로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은 뭐 우리 이미 다 알다시피 국방을 튼튼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군 육조 뭐 육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외를 물리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성과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런 건 이미 다 인지된 걸로 생각을 해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리더십을 설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은 전혀 소홀히 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셨는가 봐요. 그렇지만 전과 후를 생각해 보면 뭐 심지어 세종실록 마지막 그 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해동 성군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과 일본과 다른 여진 야에서 다 대단한 임금으로 여길 만큼 좋아했다. 증거가 뭐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굉장히 군을 중시했어요. 군. 그래서 군 훈련도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뭐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보면 이제 국경이 거의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도 내 땅, 이것도 내 땅이니까 저기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살고 우리가 절로 넘어가 살고 막 이렇게 선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땅과 남의 땅이 이렇게 명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다음 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이 이제 도출돼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리더로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욕구를 찾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예.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전 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인데요. 지금 교수님의 이 실용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 세종대왕의 with people 굉장히 감명 깊고 그야말로 우리가 봐서는 세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그런 위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비추고 헤아리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분이 이제 실용적 리더십을 하면서 탁월한 엘리트를 중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헤아림을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근데 혹시 국민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건 좋지만 굉장히 양반 중심,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때 시대적인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진 않았는가. 지금 세종대왕이 우리 시대에도 뭔가 젊은이들한테 귀감이 되려면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거 그때 어떤 양반과 이런 노비한테 뭐 3개월, 뭐 100일에 휴직까지 줬다고 했는데 아이 낳았을 때 그럴 정도로 했지만 그런 불평등은 그 사람은 느끼지 않았는가. 만약에 세종대왕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조금 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더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세종대왕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는가. 있었다면 혹시 교수님께서 알고 있는 사례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 불평등 구조라든가 양반과 천민의 이런 부분을 있지 않았는가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평등을 강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발탁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문이라는 사람도 어머니가 무당이고 아버지는 이름도 없는 평민이었거든요. 근데 또 능력 위주로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발탁을 해서 가장 가까이 두고 썼던 인물이 김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학자고요. 그리고 경복궁 안에 살게 했던 유일한 소위 말하는 왕족이 아니면서 경복궁 안에서 생활하게 해줬던 그런 특혜까지 베풀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무슨 양반, 천민 이걸 나눠서 어디에 더 특혜를 주고 이런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어느 분이 신문에 그걸 한번 낸 걸 내가 봤거든요. 노비 숫자가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 통계적으로.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절대 보이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노비도 능력이 있으면 썼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장영실 같은 분은 관노였는데 썼고요. 박연 이런 사람들도 다 썼고요. 그래서 능력 중심의 인사와 능력 중심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 양반이기 때문에 좀 더 뭐하고 이런 것은 결코 아닌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고요. 여러 사례들이 그걸 말해줍니다. 사실은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리고 좀 평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어야 좋지 않아 하면 그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실용적 리더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를 따집니다. 필요한 게 뭐냐를 따지다 보니까 굶는 사람을 구제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 구제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인 죄수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놓고 어떤 개조를 하고 혁신을 하고 그런 것은 별로 포트에서 좀 벗어났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아마 밥 먹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추가하시도록 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세종대왕의 그 리더십은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리더십이다.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뭐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세종대왕 같은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현전 학사들을 전부 이제 조수로 쓸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만 이 세종대왕 같은 리더십이 생긴다. 이러니까 아까 우리 조홍식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리더십을 가지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백기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